세계 정세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을 위한 상륙 지점이 이미 정해졌을까요? 이 질문 하나가 아시아의 군사 분석가와 정치권을 밤새 잠 못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해협 긴장이 치솟는 가운데 라이칭더 총통은 중국이 2027년에 대만을 군사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다시 못 박았습니다. 그의 발언은 타이베이에서 집권 세력과 야권 사이에 격렬한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꽤 분명합니다. 2027년은 그냥 찍어낸 임의의 날짜가 아닙니다. 2027년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창설된 지 정확히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게다가 이 해는 시진핑 주석이 제21차 당대회에서 재집권 구도를 굳히려는 계획과도 맞물리는 분기점입니다. 시 주석이 무장력에 2027년을 기준으로 대만 점령 준비를 갖추라고 지시했다는 이야기가 괜히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마치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만 치면 전쟁이 자동 실행되는 것처럼 말이죠. 어딘가에서는 전쟁을 버튼 하나로 시작하는 판타지를 좋아하겠지만 현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준 것처럼 시작은 쉬워도 끝은 피로 써야 합니다. 그렇다고 2027년에 곧장 군사행동이 터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국 당국은 전투 준비 수준과 전 세계 지정학적 상황에 따라 구체적 시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질문은 언제가 아니라 어디입니다. 중국이 실제로 상륙작전을 감행한다면 첫 번째로 전선이 끊기거나 피바다가 될 지점은 어디가 될까요? 월드트랄은 12월 6일 공개한 상세 분석에서 상륙작전이 벌어질 경우 규모가 얼마나 거대해질 수 있는지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역사는 비슷한 사례를 이미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은 일본의 손에서 대만을 빼앗는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섬을 관통하는 산맥, 복잡한 지하 갱도망, 고지방어의 압도적 이점을 꼼꼼히 따진 끝에 작전을 통째로 접었습니다. 대신 미군은 오키나와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오늘날 중국도 비슷한 벽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상륙작전은 수십만 병력이 촘촘한 대공 방어망을 뚫고 높은 거점에서 쏟아지는 화력을 감수하며 건너가야 합니다. 상륙을 어디에 하느냐가 전체 침공의 치명점이 될 수도 유일한 승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상륙전의 역사적 상징을 말할 때 오키나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태평양 전선에서 가장 참혹했던 충돌 중 하나였고 작전은 무려 80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고작 225제곱킬로미터 남짓한 작은 섬이 생명을 갈아넣는 분쇄기가 되었습니다. 미군은 오키나와를 점령했지만 대가는 끔찍했습니다. 미군 피해는 7만 5천 명이 넘었고 그중 2만 명이 넘는 병사가 사망했습니다. 게다가 2만 6천 명이 넘는 병력이 정신붕괴나 질병으로 전투력을 잃었습니다. 일본 측은 더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7만 7천 명이 전사했고 총 피해는 10만 6천 명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민간인이 폭격과 혹독한 전시 환경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이 늘 그렇듯 지도자들의 입에서는 작전이란 말이 나오지만 현장에서는 사람의 숨이 끊어집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그토록 집요하게 증명하듯 지도부의 문장력은 포연을 정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키나와 같은 작은 섬조차 지옥이 되었는데 면적이 그보다 18배에 달하는 대만은 침공을 꿈꾸는 누구에게든 자살성 도박이 되는 것 아닐까요? 대만의 면적은 36,008제곱킬로미터에 이르고 지형이 복잡합니다. 해안선 대부분은 군사 상륙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작은 모래 해변들은 산지와 도시, 농지에 둘러싸여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켜 돌파로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중국이 상륙함 전력만 믿고 대만을 점령하겠다면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전략은 항구와 공항을 장악하는 것, 이상적으로는 둘 다를 동시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만은 결코 방심하지 않습니다.
해안 인근의 항구와 공항 주변은 가장 엄격하게 방어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중국의 어떤 상륙 전력도 첫 순간부터 거센 저항을 맞닥뜨릴 죽음의 병목기입니다. 중국을 마주한 해안 지역에 2,3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아가는 대만은 해안 도시를 사실상의 요새로 바꿔놓았습니다. 대만 방어 전력은 오래전부터 도시전 대비를 해왔습니다. 저격수 배치, 콘크리트 피난시설, 지형을 꿰뚫는 정예 병력이 골목골목을 장악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중국군이 상륙에 성공하더라도 곧장 피와 불의 미로로 들어가게 됩니다. 집집마다 저항 거점이 될 수 있고 교차로마다 학살의 전장이 될 수 있습니다. 베이징은 오키나와의 악몽을 더 끔찍한 버전으로 재현할 준비가 돼 있을까요? 전쟁을 시작하는 쪽은 대개 단기간이라는 말을 좋아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주듯 단기간은 계획서에서만 짧습니다. 타이베이 대도시권, 대만의 정치 중심지는 지형이 복잡하고 산지가 험하며 하천이 촘촘합니다. 방어 체계는 엄격히 배치되어 있고 정부 청사 같은 핵심 시설 주변은 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인민해방군이 공격 훈련 시나리오에 자주 넣는 대상이라는 점을 대만도 모를 리 없습니다. 대만은 단수 이강을 봉쇄하기 위해 대형 교량을 붕괴시키는 방안, 해병 전력 배치, 공항을 조기에 방공망으로 보호하는 계획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군은 시간과 지형 그리고 미국의 반응 시나리오까지 모든 변수를 계산해야 하며 이 모든 준비가 2027년 이전에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시진핑의 직접 지시라는 이름 아래에서 말입니다. 중국의 작전 교리와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대만 공격 계획은 여러 단계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단계는 화력 단계, 곧 전면 작전을 여는 선제 타격입니다. 수백 기의 각종 미사일이 동시 발사될 수 있습니다. 둥펑 11에서 둥펑 17, 그리고 PCH-191 자주 다연장 로켓 체계까지 동원됩니다. 목표는 대만의 방공 체계를 무력화하고 지하 기지와 지휘 통제 중심, 공항과 포병 전력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대만 공군은 활주로 위에서 제압당하고 공항은 구멍이 뚫려 운용 불능이 되며 중국은 미국이나 일본의 증원 가능성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중국의 로켓군은 사거리 스펙트럼이 다양한 미사일 3,500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별도 병과로 분리되어 운영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2022년 핑탄섬에서의 훈련처럼 대만에서 불과 137km 떨어진 곳에서 PCH-191이 실사격 성격의 시험을 거쳤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표적은 미군 패트리엇 체계를 모사한 목표물이었습니다. 중국은 DF-11 같은 벙커 파괴용 미사일로 출입구만 무너뜨려 내부 전체를 파괴하지 않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만을 정면으로 마주한 60일 기지 이하 여단들은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개입할 조짐이 보이면 베이징은 일본 내 미군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선택지를 만지작거릴 수도 있습니다. DF-26은 고정밀 탄두로 괌까지 닿을 수 있고 DF-17 같은 극초음속 무기는 비정상 기동으로 THAAD나 에이지스 같은 방어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과시됩니다. 과시는 언제나 쉽습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에서 최신 무기와 강대국의 체면을 과시했지만 전쟁은 결국 과시가 아니라 지속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화력 단계는 시작일 뿐입니다. 너무 길면 미국이 대응할 시간을 벌고 너무 짧으면 대만 방어가 완전히 마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국군은 이 민감한 시간표를 2027년 이전에 풀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세기 21의 최대 난제 중 하나, 대만 해협을 건너 해상 상륙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술의 문제가 아니라 물류, 날씨, 해군력, 운까지 포함한 종합시험입니다. 병력과 장비, 수송수단은 도로와 철도, 항공을 통해 사전에 이동해야 하고 발각 위험은 매우 큽니다. 대만과 동맹국들은 중국의 모든 움직임을 위성으로 감시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대규모 상륙 준비를 몰래 한다는 발상은 우크라이나에서 매일 드러나듯 현실을 무시한 신화에 가깝습니다. 전술적으로 남부 대만은 접근이 더 쉽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북부에는 다이베이와 핵심 행정기관이 몰려 있고 방어도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부를 점령한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북상 경로는 산악과 복잡한 지형으로 매복에 취약합니다. 반대로 중국과 더 가까운 북부 해안은 전차, 포병, 기뢰, 장애물로 촘촘히 채워져 해변 자체가 군사적 공동묘지가 될 수 있습니다. PLA가 북부 상륙을 택한다면 가장 강한 방어선과 정면 충돌해야 합니다. 중국의 상륙 전력은 6개 여단, 3만 명 병력, 2,400대가 넘는 수륙 양용 차량, 그리고 2017년보다 크게 늘어난 11개 해병 여단이 거론됩니다. 상륙함과 수륙 양용 장갑차를 이용해 대량 기습 형태로 해안에 밀려들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중국 해군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처럼 수백 척의 상륙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겨우 수십 척 수준입니다. 그래서 민간 선박을 개조한 수송 전력에 의존해야 하고, 이 취약한 함정들은 대만과 미국의 대함 미사일, 심지어 작전 해역의 잠수함 위협 속에서 호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림자 함대라는 말은 그럴듯하지만 실제 전장에서는 그림자가 탄피를 막아주지 않습니다. 상륙에 성공하면 중국은 즉시 이동식 부두를 전개해야 합니다. 3개의 바지선을 연결해 약 823m 길이의 구조물을 만들고 전차와 중장비를 하역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포격에 취약한 거대한 표적이며 대만이 놓칠 이유가 없습니다. 해변과 항만을 확보하지 못하면 PLA는 다이베이 점령이라는 핵심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는 거대한 도시전이 됩니다. 거리마다 건물마다 저항 지점이 되고, 신속이라는 단어는 지도 위에서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연 조건도 잔인합니다. 10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는 북동계 절풍, 높은 파고, 불안정한 기상과 잦은 폭풍으로 해협 횡단이 물류 악몽이 됩니다. 한 척 한 척의 상륙함은 해안 방어 미사일의 이동 표적이 되고, 미국과 일본, 필리핀의 잠수함과 정찰 자산의 식할 대상이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위험이 극단적으로 큰 군사 도박이며 한 번의 실수로 중국을 수년짜리 수렁에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스스로 입증하듯 짧게 끝내겠다는 말은 전쟁이 가장 좋아하는 농담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이 장면을 지옥 같은 광경이라고 불렀고, 월드트랄은 현대사에서 가장 어려운 상륙작전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만 동부는 수심이 깊지만 3,600m가 넘는 산맥과 깎아지른 절벽이 둘러싸고 있어 대규모 상륙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남부에서 상륙하면 다이베이까지 4에서 5시간가량 복잡한 지형을 관통해야 하며 보급로는 매복과 타격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하지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택지로 북부의 타오이안 해안이 거론됩니다. 성공하면 타오이안 국제공항을 장악하고 다이베이 항만으로 이어가며 단수이강 축선을 따라 도심으로 파고들 수 있습니다. 가장 짧고 빠른 길이지만 그만큼 가장 살벌한 길이기도 합니다. 대만 해협은 145km가 넘고 강한 조류와 짙은 안개, 계절풍과 여름에서 겨울까지 이어지는 2차례의 태풍 시즌이 겹치는 죽음의 수역입니다. 상륙의 이상적 창은 한 해에 2개월에서 4개월 정도로 제한되며 보통 4월에서 5월 또는 9월에서 10월로 거론됩니다. 한 번 건너는데 8에서 12시간, 그 시간 동안 상륙 선단은 감시되고 해안의 미사일과 잠수함, 감시 항공 자산의 공격에 노출됩니다. 미국과 대만의 군사 전문가들은 PLA가 첫 파도에서 2만 명 안팎의 병력과 장비만 수송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섬 전체를 통제하려면 30만에서 100만 명 규모의 병력이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입되어야 합니다. 중국의 상륙 전문 대형 함정은 타이프 71과 타이프 75를 합쳐 대략 30에서 40척 수준으로 거론되며 이 숫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베이징은 민간 페리, 컨테이너선, 크루즈선을 개조하는 이른바 그림자 함대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런 선박은 장갑이 없고 방어 체계가 약하며 미국의 하푼이나 대만의 슝펑 같은 대함 미사일 앞에서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악천후가 닥치면 작전은 멈춥니다. 가자에서 부유식 부두가 큰 파도에 손상되며 차질을 빚었던 사례처럼 바다는 늘 계획표에 서명해 주지 않습니다. 이 전쟁이 카드 게임이라면 대만 상륙은 첫 번째 조리입니다. 하지만 항구를 즉시 확보하지 못하면 그 졸은 피로 값을 치르는 졸이 됩니다. 대만이 전략 항만을 자체 파괴하는 시나리오를 실행하면 상륙부대는 탄약과 연료가 이틀에서 사흘 안에 고갈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봉은 해변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반격의 표적이 됩니다. 대만의 방어 전략은 정면 대결이 아니라 바다 고슴도치입니다. 값싸고 소용이지만 치명적인 무기가 해안과 도심 전역에 깔립니다. 대만은 상륙 가능 해변이 14곳뿐이라고 보고 수십 년 동안 해상길에 콘크리트 장애물, 상륙 저지용 철조와 구조물, 기동식 미사일 체계 TC-2와 슝펑3 같은 수단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중국의 민간 선박 동원 움직임은 위성으로 촘촘히 감시될 수 있습니다. 상륙 순간에는 포병, 저격수, 자폭, 드론, 지역 민병까지 동원되어 해변이 현대판 도살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2045년 오키나와의 악몽이 21세기 기술로 재현되는 셈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끊임없이 정당성이라는 포장지를 씌워도 전쟁의 본질이 더러워지기만 했듯 상륙전은 포장지로 냄새를 막을 수 없습니다. PLA가 다중 상륙과 기만으로 방어선을 분산시키려 해도 대만은 근거리 대전차 및 대함 무기와 저비용 기동 타격으로 특히 가장 약한 민간 개조 선박부터 노릴 수 있습니다. 설령 해변을 뚫어도 지상전이 진짜 지옥입니다. 다입에 있는 하천과 지하시설, 빽빽한 도시구조를 이용해 침공군을 마모시키는 공간이 됩니다. 대만은 교량을 파괴하고 터널을 붕괴시키며 PLA 편제를 분절시키고 골목과 건물 단위의 근접전과 신형 게릴라전을 펼 수 있습니다. 로이터는 PLA의 민간 선박을 동원한 상륙 움직임 상당수가 심리전 성격이 강하고 실제 전투 효율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제한적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PLA의 가장 불편한 지점일 수 있습니다. 자신감은 종이 위에서 무한하지만 바다는 우크라이나 전선처럼 매일 냉혹한 영수증을 끊어주니까요. CSIS의 모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이 참전할 경우 PLA 상륙 전력의 90%가 초기 단계에서 파괴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제시됩니다. 150척이 넘는 군함이 침몰하고 500대가 넘는 항공기가 격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 2척, 수상함 10에서 20척, 항공기 200에서 400대의 피해를 입더라도 침공을 저지할 수 있다고 가정됩니다. 미국이 개입하지 않으면 대만은 최대 70일 정도 버틸 수 있지만 워싱턴이 조기에 개입하면 전쟁은 3에서 4주 안에 끝나고 중국 현대사에서 가장 무거운 전략적 실패로 남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역사적 사명을 외치며 남긴 것이 국제적 고립과 내부 상처였던 것을 떠올리면 이런 실패는 단지 군사 문제가 아니라 체제의 상처가 됩니다. 대만 시나리오에서 판을 바꾸는 핵심은 일본의 역할입니다. 일본은 미국에 가까운 동맹일 뿐 아니라 서태평양 작전의 전략 후방이자 생명선 같은 후방 지원 거점입니다. 요코스카, 가데나, 오키나와 같은 대형 기지들은 대만에서 400에서 600km 거리로 가깝습니다. 일본은 연료 보급, 정비, 레이더 전개를 제공할 수 있고 PLA가 일본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한다면 일본이 반응하는 단계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 관련 메커니즘은 동맹이 공격받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고 그 순간 전장은 대만 주변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CSIS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수행한 여러 모의 시나리오에서는 일본의 공군과 해군 참여가 미국의 반격 효율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가정됩니다. 특히 제공권 통제, PLA 증원 차단,
중국 상륙 함대 무력화에 영향을 준다는 설정입니다. 랜드 코퍼레이션의 2024년 분석을 인용하면 일본은 초기에는 후방 물류 역할로 시작할 수 있지만 위기가 확대되면은 이를 존망 위협으로 규정하고 자위대를 직접 투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구도에서 PLA는 조기 개입이 이루어질 경우 실패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동맹 측 피해가 3천에서 10,000명 규모로 발생하고 대만 경제가 큰 타격을 입더라도 PLA 상륙 전력은 90%에 가깝게 소멸할 수 있다는 가정은 전략적으로 감당 불가라는 평가로 이어집니다. 더 깊은 문제는 PLA가 지난 70년 동안 실전 대규모 상륙전을 치른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에 가까운 사례로 거론되는 시기는 1950년 무렵이고 그때도 민간 선박 의존, 취약한 방어, 레이더 노출, 조정의 어려움이 치명적 약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륙전 전체의 아킬레스건입니다. CSIS의 마크 켄시언 같은 전문가는 미국과 일본이 개입하는 조건에서 PLA의 성공 확률이 20% 아래로 떨어질 수 있으며 대가는 수개월 동안 이어지는 피비린내 나는 혼란과 중국의 대내외 위기라고 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겪는 경제적 압박과 외교적 부담을 생각하면 승리라는 단어는 전쟁이 길어질수록 더 초라해집니다. 이런 위험을 피하려고 PLA가 상륙 대신 봉쇄와 포위로 기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상륙 단계는 여전히 죽음의 관문입니다. 실패하면 무력 통일 구상은 붕괴합니다. 라이칭도 총통이 말했듯 2027년은 전쟁 개시가 아니라 준비 완성의 기준점일 수 있습니다. 전쟁이 실제로 벌어질지는 대만의 준비, 미국과 일본의 반응, 그리고 무엇보다 대만 시민들의 독립 방어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대만이 단호하고 미국과 일본이 강하게 약속을 유지한다면 베이징은 전략을 다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무력 대신 부드러운 침투로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경제, 문화, 정치, 선거 조작과 영향력 공작을 통해 친베이징 정부를 단계적으로 만들어내려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홍콩의 경험은 대만 사회 전체를 각성시켰습니다. 일국양제는 더 이상 달콤한 상상이 아니라 자유를 영구히 이룰 수 있다는 경고로 읽힙니다. 우크라이나가 보여준 것처럼 침공은 결국 상대의 의지를 꺾기보다 더 단단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의 세계 정세예보는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세계 정세예보는 여러분의 의견을 늘 기다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